오늘은 자주포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7월 1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영국 육군이 MPF 사업을 통해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정했고요. 독일 육군도 신형 차륜형 자주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럼 차륜형 자주포가 대세일까요? 전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누구보다도 견인포가 늦은 방열 속도와 이동 속도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 점을 파악한 미국과 유럽, 나토는 155mm 자주포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독일 PZH-2000 같은 최신 52구경장 155mm 자주포도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견인포는 분명 한계점을 드러냈지만 궤도형과 차륜형 자주포는 각각 자신들만의 우수성을 증명하면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궤도식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 모두를 다 가져야 한다는 말일까요? 지난 시간에 둘 다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궤도형과 차륜형은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운영국의 지형, 환경, 안보 상황, 경제력 그리고 전략 개념에 따라 각각 자주포 모델을 선정하고 있죠. 사실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둘 다 갖는 거예요. 실제 독일,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은요, 양자 모두를 보유하고자 차륜형 자주포 도입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육군은요, 2027년까지 소위 2027사단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3개 전투사단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사단 산하에 직할 포병연대를 배치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먼저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PZH-2000 자주포를 추가 주문해서 사단 산하 여단 직할 포병대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3개 사단에 불과한 전력으로 넓은 유럽 전장을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따라서 분산 배치된 여단의 포병 화력을 신속히 집중시킬 수 있도록 포병 연대를 새롭게 창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요, 계속 군축과 병력을 줄이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이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이 독일 육군의 새로운 포병 연대는요, 높은 기동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륜형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를 주크시스 인드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독일어로 굉장히 긴데 이걸 도저히 제가 발음을 못 하겠어요. 누가 한번 그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댓글에 발음 한번 써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 중거리 간접 사격 체계, 이런 뜻입니다. 이 전체 도입 규모는 포병 연대당 약 40대씩 총 120대, 그리고 예비 수량을 합쳐 168대로서 현재 운용 중인 PZH-2000 자주포 규모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이 주크시스 인드프 사업에 대응해 독일 KMW사는요, 복서 차륜형 장갑차에 자사의 원격 제어 포탑을 탑재한 RCH-155를, 그리고 라인메탈은요, 라인메탈 만의 HX3 10x10 전술 트럭에 이스라엘 LB 시스템이 개발한 무인 포탑을 통합한 HX3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해 현재 시험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모델은 어떤 건가요? 네, 주크시스 인디프 사업에 RCH-155와 HX3 차륜형 자주포가 경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전문가들은 RCH-155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CH-155가 기동성과 방어력 면에서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영국 육군이 선정했고요, 우크라이나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자주포가 수출 시장에서 싸워야 할 경쟁자도 바로 이 RCH-155죠. 그렇다면 이 RCH-155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 RCH-155는요, 2000년대 초반 A400M 수송기에 탑재 가능한 PZH-2000급 화력을 가진 경량 자주포를 목표로 개발된 AGM 포탑의 발전형입니다. 당시는 냉전이 끝난 상황이었고, 따라서 독일 육군이나 기타 유럽의 국가들이 전면전이 아닌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한 고기동 자주포를 요구하기 시작했기에 KMW는 AGM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AGM은 PZH-2000 자주포에 사용 중인 155mm 52구경장 포신과 포과, 탄약, 장약, 자동장전 장치를 모두 단일 포탑으로 통합한 이후 완전한 무인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한 모델입니다. 덕분에 AGM의 최저가 12.5톤의 전투 중량, 그리고 155mm 곡사포의 발사 충격량을 견딜 수 있다면 어떠한 플랫폼에도 장착할 수 있죠. 다만 최적이 제한된 포탑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발의 포탄과 144발의 모듈 장약을 집어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약 탑재량이 PZH-2000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RCH-155의 기반 플랫폼으로서 복소 차륜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차륜장갑차 중에 가장 방어력과 기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또한 영국은요, 복소 차륜장갑차를 면허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화 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이 복소 차륜장갑차 차대를 사용하는 RCH-155는요, 70cm의 수직 장애물을 극복하고 2m 내의 수평 장애물을 저속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의 경사, 30%의 횡경사 기동도 가능하죠. 그리고 노상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의 최고 속도와 시속 80km 이상의 순항 속도, 그리고 700km 이상의 항속 거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복소 장갑차 자체의 차체 높이가 2.37m에 달하므로 AGM 포탑 탑재 시의 최고 지상고는 3.6m를 초과합니다. 이는 터널이나 교량 등 많은 도로 구조물의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K9 자주포에 비해서 30cm, PZH 2000과 비교해서도 20cm 이상 높아요. 이 점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도 RCH-155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완전 무인화된 포탑 덕분에 표적 정보를 입력하는 차장 1명과 차량을 운전하는 조종수 1명만으로 자주포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운용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원격 사격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RCH-155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마치 현대 3.5세대 전차처럼 이동간 사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RCH-155의 이동간 사격 영상이 공개된 것은요, 2021년인데요. 155mm 자주곡사포 중에선 세계 최초의 이동간 사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차륜형 자주포 기반 기술은 어떤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은요, 궤도식 K9 자주포의 수출 경쟁력에 불안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시장까지 함께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차륜형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 국내에는요, 복서 차륜장갑차와 같이 155mm 자주포 포탑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차륜장갑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차륜형 자주포가 큰 활약을 펼쳤고 견인식 곡사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부랴부랴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KT-SSM-2 혹은 3 전술 탄도미사일 등을 운영하고자 천무, 다연장 로켓의 차대를 확장시킨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우선 선정해 개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천무 차대는요, 전체적으로 소총탄 방어의 수준에다가 하부 방어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야지 기동성 역시 복서와 같은 괴물을 당해낼 수 없죠. 참고로 복서의 방어력은요, 하부가 중량 10kg의 대전 체질을 방어할 수 있는 레벨 4고요. 정면은 30mm 기관포 철갑탄을, 측면은 14.5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서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데,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중동 모 국가의 요구에 따라 타이곤 6x6형 차륜 장갑차를 확대시킨 8xA형 타이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차륜형 장갑차인데, 이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는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고자 모듈 시스템을 채택해서 RCWS 90mm 캐논 등 여러 무장과 부가장갑 저격이 가능한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는데요. 525마력의 고기동 능력을 지닌 파워팩 시스템과 독립 현가 장치를 통해 도로는 물론 사막, 산악 등의 험지에서도 극한의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8x8형 타이곤의 정확한 방어력은 보완사항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독일 복서와 동급 방어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죠. K2A2 포탑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포탑을 개발한 이후 이를 타이곤 8xA형 차륜 장갑차와 결합시키면 독일 RCH-155와 동급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이 가능합니다. 독일 RCH-155와 경쟁이 가능할까요? K9A2 자주포는요, 영국 MPF 사업 덕분에 초기 계획보다 2년 빨리 완성됐고요. 이 K9A2 사업에 맞춰 둔감식 모듈 장약 생산 개시 일자도 2년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모론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MPF 사업의 기동 요구 조건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방위사업청과 육군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히 K9A2를 확보하고자 무리하게 영국 MPF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K9A2의 빠른 완성은 큰 도움이 되었죠. 폴란드 내부의 자국산 크랩 우선 여론을 물리치고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K9A2 자주포 수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RCH-155보다 K9A2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차륜형 자주포의 사격 능력이 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K9A2의 초기형의 경우 독일 PZH 2000 자주포처럼 무거운 155mm 포탄은 차체 하부에 저장하고 모듈 장약을 차체 상부에 탑재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체 하부에 포탄 자동 장전 장치를 배치할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육군이 요구한 분당 9발의 발사 속도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155mm 곡사포가 발사되면요, 상당 시간 동안 포신과 주퇴 복자기가 발사 충격으로 인해 진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는데 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차체 하부에 위치한 155mm 포탄을 약실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장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템 구성을 바꿔보아도 요구된 분당 9발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었대요.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들은 포탑 상부에다가 155mm 포탄과 모듈 장약 장전 장치를 함께 배치해서 장전 시간을 줄이는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탑이 훨씬 대형화됐고요. 전투 중량도 3톤 정도 늘어났죠. 여러 영상을 통해 독일 PZH 2000 자주포가 분당 10에서 12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 위력이 약한 2호 모듈 장약을 사용해 분당 10에서 12발 사격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우리의 K9A2는요, 우리 육군이 실제 전투 상황 및 훈련 상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4호 모듈 장약을 사용해서 사격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9발의 발사 속도를 확보했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 이론적으로는 독일 PZH 2000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CH-15 착륙용 자주포의 발사 속도가 서방 최고이지만 실용 사격 속도는 우리의 K9A2 자주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착륙용 자주포가 서방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 방식은 어떤가요? 네, K9A2 자주포는 포탑에 포탄과 모듈 장약 모두를 장착하는 구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K9A2 포탑을 차륜형 차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쉽사리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게 그게 가능한지 질문을 했지만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K9A2 자주포는 포탑에 2명이 탑승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격은요, 거의 무인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계자의 답변이 뭐였냐? 실제 무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포탑 내부에 2명의 포병이 항시 탑승하기 때문에 작동 신뢰성 요구 수준이 완전 무인형 포탑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륜형 무인 자주포 포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동 신뢰성을 아주 높여야 하고요. 이것이 상당한 기술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신뢰성 향상 부분에서 최고의 방법은 차륜형 자주포 포탑 안에 보병을 탑승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너무 많은 공간이 잠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잠식되면 포탄과 모듈 장약 탑재수도 크게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RCH-15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무인형 포탑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선은 자사에 자금을 투입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지만 내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제안서를 보내 국가 지원을 받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요,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그런 사업이에요. 지원 규모는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과제를 선정하고요. 선정이 되면 중소기업은 최대 375억 원 미만까지, 대기업은 250억 원 미만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덕분에 축적된 포병 기술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훨씬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RCH-15와 동급의 성능을 가짐에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 한국형 155mm 차륜형 자주포의 성공적인 개발과 국제시장 장악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울한 소식이 많은 요즘 이렇게라도 국뽕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뜻깊은 소식을 한 가지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광주에 거주 중이신 6.25 참전용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심근경색,
전립선암 등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신 상황 속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매월 월세와 병원비를 참전수당으로 어렵게 버티고 계신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대가가 결국엔 가난이었고 행복이란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신다는 게 참 너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인프레시라는 기업을 통해 뜻깊은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인프레시라는 기업은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요. 또 실제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을 해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업의 행보를 보면서 참전용사분들께 작지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프레시의 이야기와 참전용사분들께 큰 관심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해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 참전용사분들이 가장 희망하신다는 냉장고 3대를 제가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에 거주 중이신 두 분의 참전용사님에게 냉장고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인프레시가 이 뜻깊은 소식을 알려주셨네요. 또 인프레시에서 참전용사님께 저희 채널과 여러분들의 뜻을 전해주셔서 참전용사님께서 보낸 영상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인프레시 고객분들과 샤르레 군사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냉장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영상을 보면서 저 역시 좀 뭉클해지고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또 인프레시에게 감사하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인프레시가 매번 느꼈지만 정말 대단해요.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인프레시가 참혹한 환경 속에서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던 참전용사분에게 에어컨, 세탁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세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셔서 참전용사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내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기에 이 쉽지 않은 일에 앞장서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끄는 게 참 멋진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프레시의 참전용사 후원에 동참 가능한 태극기 키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5가지의 다양한 옵션으로 준비된 이 태극기 키링은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41년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과 협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한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서명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녹여져 있고 빛에 따라 양각, 음각이 표현될 정도로 디테일함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면서 이 특별한 후원 태극기 링을 구매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이 서명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현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고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집니다. 차키, 휴대폰, 가방 등 어디에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매일 후원자 명단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실제 참전용사분들께도 전달되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고요,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